요새 선진국의 남성과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함께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여성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차별된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신혼여행지에서 도둑으로 몰린 후 한국의 힘을 경험했다는 필리핀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한국 여권을 들이대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갑자기 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경찰들조차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중간 광고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인 필리핀 여성 엣지입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 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이와 결혼하면서 한국의 국력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젊었던 저에게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꿈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을 보고 반해버렸죠. 또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요. 당시 저는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야 한다고 절 재촉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아무나 붙잡고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남자와는 죽어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죠. 이미 한국 남성들을 보면서 눈이 너무 높아졌었거든요. 한국 남성과 만나면 문화도 다르고 생각 차이도 있으니 힘들지 않겠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서로 비슷한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인연을 맺는 데에 그다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필리핀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유교 사상이 강하고 효를 중시하는 문화거든요. 아니면 결혼이나 장례 같은 부분도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던 나날 중에 저는 한 한국인 남성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그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자주 가는 가게의 직원이었어요. 키도 큰 편이고 외모도 훈훈한 데다가 나이까지 젊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제 또래 여성들이 그 남자를 보기 위해 가게의 단골을 자처했죠. 그의 키는 175였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크지 않은 키이지만 필리핀에서는 170을 넘는 남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필리핀 남성의 평균 키는 164거든요. 전 여자 중에서도 키가 큰 편에 속해서 키가 164 정도인 남자와 나란히 서면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그이가 직원일 당시 용기를 내어 말도 걸어보았어요. 그는 성격이 좋았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들이 많아 대화 주제가 통해 우리는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키가 크다고 웃으며 말했었어요. 그 또한 웃으면서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키가 아니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신기했었어요. 175가 큰 키가 아니면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가 큰 키인지 궁금했었죠. 지금은 한국에 와 살면서 175는 정말 흔하게 보이는 키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멀끔히 있는 한국인 더할 나위 없는 저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죠. 그는 친절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다정한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도저히 그를 놓칠 수가 없었고 결국 열심히 구애한 끝에 그와의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에서 저는 이 남자의 다정함에 반해버렸고 우리는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이 된 것이죠. 그는 당시 필리핀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을 뵌 뒤 남편은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결혼식을 치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죠. 제가 한국 결혼식장에서 식을 다시 올리는 게 소원이기도 했고 시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거든요. 저희는 결혼한 후 한국에서 살기로 계획했었고 남편은 이미 한국에 신혼집을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식이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머무르다가 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한국에 가기 전까지 필리핀에 잠시 있는 동안 한글 공부를 열심히 했죠.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제 결혼을 하려면 외국인 신부가 한글 시험 1급에 통과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해 놨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매우 즐겨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즐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공부가 힘들지 않았었죠. 사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필리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하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엔 살짝 쑥스럽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필리핀에서도 북쪽 사람인지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필리핀도 북쪽과 남쪽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그중 북부 지역은 겨울이 있어서 추위를 대비해 준비하는 습성이 있어요. 또 중국과 인접한 지역이라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 때문에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빠른 행동을 가지고 있죠.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오랜 전쟁으로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돈도 벌고 일을 하며 살림을 도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대다수 근면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이에요. 이 부분이 한국 시부모님께 좋게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특히 저희 이런 부분을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외국인이라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보시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러고 한국 집에 도착했을 땐 정말이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마치 총구석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필리핀에서 살던 집은 집 바닥이 시멘트였었어요. 그래서 카펫을 깔고 지냈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은 마루장판이라 아주 깔끔하고 청소하기가 쉽더라고요. 모든 집이 기본으로 그렇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보일러와 이중창인데요. 보일러는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장점으로 뽑으니 넘기고 저는 이중창을 한국에 와서 처음 보았어요. 겨울의 추위로부터 따스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아, 그리고 한국 비데도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필리핀에도 비데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변기 옆에 샤워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데예요. 직접 호스를 들고 물로 씻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비데가 매우 신기술이잖아요. 처음 비데를 접했을 때 버튼이 여러 개여서 남편과 함께 공부했었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쓰고 있죠. 특히 변기 온열 시트 기능은 겨울에 너무 유용해요. 또 필리핀에도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엌에 하나씩 있는 환풍기였어요. 필리핀에서는 환풍기가 없었거든요. 요리할 때 고추라도 볶게 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옆집에서 불이 났냐고 찾아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도어락도 있었어요. 필리핀은 열쇠로 문을 열고 닫았거든요. 안전하고 밤 늦어도 누군가 집에 침입할 거라는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다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조금 씁쓸하기도 했네요. 몇 주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세부로 가려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예상외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 비자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하마터면 받지 못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필리핀에 갈 수 있었죠. 전 혹여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는데 남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무척 부러웠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힘겹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오래 기다린 만큼 야심차게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항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공항에서 필리핀 여권을 내밀었는데 필리핀 공항 직원은 절 내보내지 않고 갑자기 제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거든요. 전 당황했죠. 당연히 그냥 통과될 줄 알았는데 직원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갑자기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으니깐요. 이곳에는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왔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말 필리핀 사람이 맞냐는 황당한 질문까지 나왔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쩔쩔매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한국의 초록색 여권을 보여주더니 신기하게도 한 번에 바로 통과하더라고요. 남편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눈치챈 남편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왔고 남편이 한국 여권을 제 차 내밀면서 이 사람의 남편인데 왜 통과시켜주지 않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여권을 확인한 직원은 갑자기 알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미안하다고 저를 바로 보내주었죠. 저는 그 상황이 신기했었습니다.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 부러웠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전 그곳에서 몇 시간이나 죄를 지은 범죄자와 형사처럼 조사를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국인이라는 점의 위력은 필리핀 신혼여행 중에서도 또 한 번 빛을 발했었어요. 즐거운 일로 가득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가 도둑으로 몰렸었거든요. 전 여행 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선물을 주길래 고맙다며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둑으로 몰아세우니 너무 당황했었죠. 스스로도 억울한데 경찰은 끝까지 제 설명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도둑으로 몰아갔어요. 전 눈물이 날 것만 같았는데 그때 이 상황에 없었던 남편이 나타나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한국 여권을 들이대면서 한국 대사관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경찰이 곧바로 미안하다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국인이라는 말과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말이 싹 바뀐 경찰이 너무 어이없었어요. 남편이 법대로 할 테니 대사관을 불러주고 주변에 있는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가게 주인 역시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까지 했죠. 전 그 일을 계기로 한국인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한국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도 찾아가야 되고 행정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일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고 외국인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인인 남편을 불러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 남편을 부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한국어는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할 수 있어서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준 한국에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화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자 시부모님은 좋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친정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죠. 앞으로 정말 한국인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무척 기대가 돼요.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반드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고 싶습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곧 그 파란 여권을 제 손에 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떨립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 모셔둘 거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 남편 덕분에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필리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한국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공항의 입국 심사장이나 도둑으로 몰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한국인인 남편 덕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가의 힘이 곧 개인의 힘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도 당당히 한국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감동의 모든 것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이 여성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한 프랑스에 사는 비너스치입니다.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 키웠더니 부모 몰라라 하고 한국으로 냉큼 떠나버렸는데요. 살기 좋은 프랑스를 두고 남자친구 따라 한국으로 가서 고생하며 사는 딸을 보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프랑스에서 작은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죠. 공항 근처에 있는 호스텔이라 새벽에 귀국하거나 입국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입퇴실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공항까지 손님들 픽업을 하러 다니고 저는 호스텔의 모든 관리를 맡고 있죠. 밤낮 없이 일했던 탓일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 비싼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공원에 나와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 언제쯤 저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푸념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37살이 되어 있더군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점차 아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육아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평생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곁에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그걸로 위안으로 삼으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호스텔 카운터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얼굴이 점차 창백해져가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죠.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도중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더니 다리 사이로 무언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다 갑자기 피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하려면 2달은 남았기에 걱정이 앞서 서둘러 병원을 향하던 중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응급분만을 해야만 했죠. 주스에 맞지 않게 너무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네모난 기계에 아기를 맡겨야만 했죠. 나이가 있어서 조산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너무 빨리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너무도 작아 잘 버텨줄지 걱정이 된다는 말까지 덧붙여 불안감은 커져만 갔는데요.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버텨주었고 무사히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뒤 저희 품에 안기게 되었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면 신이 주신 선물 같아서 신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가브리엘이 웃는 모습이면 3일 동안 밤을 꼬박 새워도 행복했죠. 단지 걱정은 아기가 또래들보다 조금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련히 때가 되면 크겠지라고 생각하며 우리 부부는 가브리엘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어느덧 가브리엘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가브리엘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가브리엘은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가브리엘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제 생일에 맞춰 가브리엘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급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니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과 예비 사위는 저녁 6시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5시가 될 무렵 저녁에 입을 드레스와 셔츠를 가지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를 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지요. 세탁소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남편이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예비 사위가 빨리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자주 오는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고 택배기사도 아니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가브리엘의 남자친구?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 남자와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하더니만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며 재빠르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가브리엘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정현철이라고 했습니다. 현철은 파리에 있는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라는 공학 연구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이미 졸업반이 되었고 한국에 가서 공학 박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은 거죠. 그때 딸 아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그와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이민을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아예 현철을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이며 설마 그것이 진심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침략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아직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중국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제 인식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가브리엘은 강경했어요. 우리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가브리엘이 스스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다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브리엘의 태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관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가브리엘은 말릴 수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하는 내내 가브리엘과 현철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랬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엔 피크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가브리엘을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가브리엘을 갖기 위해 10년을 고생했고 넓은 대저택 같은 곳에 수영장이며 놀이터며 오로지 가브리엘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국 남자친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가브리엘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석 달에 한 번 가브리엘은 현철과 함께 프랑스로 왔어요. 저는 속으로 1년에 4번 정도 프랑스로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살고 있나. 보다시피 그 정도면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지 5년쯤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마르세유 비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때는 가브리엘이 곧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거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아니었나요? 프랑스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요. 많이 벌면 우리 부부처럼 수영장이 있고 차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요. 저는 가브리엘이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아파트.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 그곳 맞냐고 되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가브리엘은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아니겠어요? 저는 가브리엘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에 속이 터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살았으면 제가 가진 혜택을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으로 간다더니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보다 더 열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가난한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날파리가 들끓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곳으로 이사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브리엘을 너무 끼고 살았나 봐요. 야생으로 버려진다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가브리엘이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최근에 일을 벌리더니 결국 잘 되지 않은 건가 현철도 원망스러워지고 한국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 가브리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니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사하자마자 저는 전화해서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기 위함이었죠. 생각해보니 가브리엘이 한국으로 이사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딸과 사위가 프랑스로 오는 바람에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저는 딸을 다시 프랑스로 데리고 올 겁니다. 현철과 이혼시키고 더 이상 딸을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프랑스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미리 사위에게 제가 가브리엘을 데리러 가겠다고 말해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끔찍한지, 가브리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민함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 일본의 침략을 받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택시 불러서 가브리엘이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은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높은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브리엘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눈앞에 아파트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프랑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가브리엘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여러 개였습니다.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즐비했어요. 서로의 아파트를 과시하는 것처럼 건축물의 세련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파트 출입구 게이트, 건물 외벽, 정원, 도로 등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파트끼리 서로를 과시하는 것처럼 고급스러움을 내뿜고 있었죠. 너무 신기하고도 놀랐습니다. 전 그 섬 같은 곳에서 가브리엘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평범한 주 택시에 낮은 집들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먼 미래의 도시같이 보였답니다.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제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주소에 도착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번역기로 알아들으면서 친절하게 가브리엘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브리엘이 나를 데리러 로비로 왔어요. 내 인생에서 딸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샹들리에가 비추는 큰 로비를 향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브리엘은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늦게 초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했죠.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딸을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49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고급스럽고 이런 곳에 이런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다니 믿기지 않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지 못해 약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 호텔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거실 창문에 가까워질수록 떨어질 것 같은 공포의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쾌적한 넓은 풍경은 웅장했어요.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우후와는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하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단독주택이 빌라 형태로 펼쳐져 있고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어디에서 오는지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웃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외출에서도 원격으로 에어컨 조절이 가능한 데다 집 내부 공기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천장에 에어컨이 있다니 사위의 사업이 망한 건가 했더니 아니었나 봐요.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에어컨이 있어도 잘 틀지 않아요. 에어컨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브리엘은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면서 웃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의 미풍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겼어요. 저도 성공한 느낌이 들었고 높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는데 음식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12씩 포장된 음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신나게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배달 음식들이 이렇게 빠르게 오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지 뭐예요? 프랑스에서는 항상 집에 초대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받는 사람들도 해오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고 휴대폰으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곳에 사는 가브리엘이 좋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 밤에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쉽고 직관적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음식 배달 자체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반면에 한국은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가브리엘을 만나러 갔을 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국을 둘러보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아파트 단지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또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위에는 차가 없고 지하에는 쇼핑몰 주차장처럼 아주 거대한 주차장이 있었어요. 전에 처음 본 한국의 주거 시스템에 매료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놀랐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도 웃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라고 했어요. 너무 잘 사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프랑스에서 사는 저는 잘 살고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 한국 사회가 좋았어요. 가브리엘이 프랑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는 계속해 프랑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사위 현철이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똑똑한 딸이 사람을 잘 고르고 말고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앞으로 프랑스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은 딸이 프랑스로 오고 또 한 번은 우리 부부가 한국으로 오자고 말했죠.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더 이상 우울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제 말에 사위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웃으며 앞으로는 제가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위는 비행기표는 자기가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능력 있는 사위 맞죠?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좁은 마음을 반성합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아파트로 딸을 보러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너스 씨의 아파트 방문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랑스도 유럽 대국이라 잘 사는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거주 시스템인 아파트를 보고 놀라셨다니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